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아유,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밤에 10시에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는 어떻게 낙선이라고 해야 되니까 낙천 경선 탈락. 네, 경선 탈락을 하게 됐는데 마음이 네.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밤은 어제 좀 주무셨습니까? 아니 꿈이라도 좀 좋은 걸 꿔볼까 하고 자긴 잤는데 네. 꿈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무꿈이에요? 네, 저의 상태가 그냥 어둠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는 같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좀 그래도 기대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회한이 좀 남아서 저도 같이 좀 침울하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래 다시 또 가면 되지 뭐. 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경선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후보들은 이제 뭐 지역 주민들 성원해 주셨던 당원분들 이제 인사드리고 저는 어쨌든 승복하는 게 맞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승자를 함께 도와서 민주당 승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그 지역에서는 계속 활동을 예, 저는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중앙 정치를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비중을 이제 지역 정치로 좀 두고 여기는 뭐 험지라고 불리우는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개척하면 분명하게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경선 결과? 아니 뭐 저도 어제 이제 밤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응원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이동학 우리 최고위원님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켜봤는데 우선 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것은 참 민주당에는 엄청난 참 손실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전 아픔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학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이게 유예가 되는 또 이런 상황이라서 참 매우 아쉽고요. 그렇지만 더 힘내셔가지고 하여튼 나라 바꾸는 일에 더 앞장서 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온 그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좀 어떠세요? 이번 신인규 변호사님 먼저 할까요? 글쎄요, 뭐 어제 뭐 이제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어제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던 곳이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님 거 외에는 지역 외에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관심사였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로 분류가 돼서 상당히 이제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결선 투표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하여튼 거기가 이제 강북을인가요? 강북을 지역. 거기가 이제 초미의 이제 관심사로 되는 것이고 아마 박용진 의원의 결과 여부가 아마 민주당의 단합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분열로 가느냐 여기에 이제 마지막 그 고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10일 그리고 11일 일요일과 월요일 양일간 이제 경선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정봉주, 박용진 두 사람의 결선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워낙 이제 현역이 없으면 결선까지 안 가고 그냥 순위대로 끊어버리는데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결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누가 될까요? 네, 3등한 후보를 이승훈 변호사를 두 분 중에 누가 이게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저는 크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뭐 비명, 친명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당원들께서도 그렇고 어느 분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이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는 어쨌든 지금 하위 뭐 몇 %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페널티를 안고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좀 불리해지는 모양새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저 뭐 막 언론에서는 친명, 비명, 뭐 비명계 무더기 탈락, 뭐 친문 노영민도 탈락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명 변호사였던 그 조상호 변호사도 이제 경선에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고 뭐 등등해서 보면 또 대표적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의겸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은 전반적으로 현역 강세라고 봐야 될까요? 지역위원장, 뭐 현직 지역위원장, 현직 현역
뭐 그래도 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는 친명 비명으로 이제 나눠서 이걸 네. 구획 나눠서 어쨌든 그 지점으로 소비가 돼야 재밌으니까 저는 그런 것 같고 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하나 공유하신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경선을 기준으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 한 54명의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어떤 처분을 받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표로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54명 중에 20명 정도가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22명인가 24명 정도가 경선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게 다 친명은 다 단수고 혹은 다 뭐 선수로 뽑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거를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껴질 뿐이고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고 네. 어제 결과도 네.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균형 있게 좀 보자 이런 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이 공천 평가를 보면은 참 불만이 많고 제가 네. 참 기가 막힌 부분이 아니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공천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준 자체가 틀렸어요. 왜? 기준 자체가 조용하냐 안 조용하냐 이걸 기준으로 잡은 게 전 일단 불만이고 네. 두 번째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제가 볼때 민주당은 거의 다 친명이에요 지금. 그렇죠. 친명 아닌 사람이 네, 어디 네. 있겠어요 당 맞아요. 대표인데. 예. 그래서 저는 엉뚱한 기준으로 지금 서로 평가하면서 공방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고 그럼 뭘로 평가해야 되느냐?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희망이 보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넣느냐 이 긍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양당 다 거의 전 낙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다들 그냥 뭐 그동안에 뭐 성과를 냈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활동하시더라도 정말 이분이 들어가면은 좀 국민들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하겠다. 네. 이런 분이 잘 안 보여요. 양쪽 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는 다 낙제점인데 지금 양당의 공방 내지는 언론이 짜는 프레임은 뭐 조용하면 좋은 거. 뭐 누구는 뭐 친명 비명 행사? 비명 행사, 친명 횡재 뭐 이런 식의 프레임 짜는 건 너무 유치하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얼마나 넣는데 라고 묻는다면 완전히 이건 낙제점으로 양당 다 저는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 피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공천 한 75에서 80% 정도 됐는데 대체로 이제 여성 청년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뭐 말로는 여성 청년을 우선 공천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더 고령화되고 그리고 비중도 많이 줄었다. 이제 이런 이제 언론의 분석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홍영표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어요.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 그렇게 가짜 민주당을 탈당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은 민주연대, 그러니까 무소속 민주연대를 만들어서 있다가 그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통합하지 않겠냐라는 언론의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현역들도 많이 좀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 광산갑에서는 박균택 당대표 법률 특보가 현역인 이용빈 의원에게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죠. 이런 등등을 봤을 때 현역이 탈락한 경우에 이분들이 또 대거 무소속 민주연대 뭐 이런 네. 방식으로 결합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미 경선을 뛰신 분들은 다른 네. 당으로 옮겨가도 출마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법 자체가 이인제법이라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미래 어제에서 제가 어디 보도를 봤는데 개항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다가 후보를 안 낸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지? 이들의 정체성은 뭐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싫어서 네. 결국 나갔고 물론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대의도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 쪽에다가 내면은 뭐 내분으로 그거를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네. 후보를 내면 이재명 대표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연대 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이게 무슨 얘기지? 네. 이런 정도로 헷갈릴 정도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입장이 좀 불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혹시 네. 이제 본인들의 출격으로 네. 뭐 당선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네. 되면 네. 안 되니까 네. 그거는 또 보장한다 이런 건가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 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네. 좀 꼬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 기사를 보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나간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저는 민주당을 확 이겨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내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고춧가루 역할밖에 못할 거다. 네, 오히려 그래서 민주연대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큰 대의에 예. 오히려 더 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네. 본인들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거 지금 굉장히 이제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고 그 홍영표 의원도 아마 뭐 민주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미래 당명을 또 다시 바꾼다는 기사가 오늘 오전에 또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고춧가루 역할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혹여라도 윤석열 정부 심판에 균열을 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옛날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양김 분열로 인해서 결국 87년 대권을 대선에, 내줘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처럼 이번에 그렇게 또 굉장히 될 수 큰 있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우려가 87년 됩니다. 대선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 이 고춧가루 연대 안 된다. 민주연대가 아니라 고춧가루 연대다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드립이 너무 좋습니다. 연구해 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꿈속에서 드립을 연구해 오신 게 고춧가루 아니라. 가끔 맛있을 때도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못 먹는 고춧가루 되는 건데. 아니 뭐 저는 뭐 그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분석에 동의하고요. 이게 지금 홍영표 의원도 저는 당에 대해서 불만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뭐 당에 불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 건데 정말 탈당을 한다면 그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국민들이 그 명분에 동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네. 홍영표 의원이 가짜 민주당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나가버리려고 하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막 취임한 게 아니잖아요. 재작년이죠. 네. 이 재작년 8월부터 쭉 제 눈에는 이제 좀 잘못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비판을 하고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그 뭐 진짜 논쟁이다 가짜 논쟁이다 하면은 뭐 그나마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소위 말하는 이제 재선이나 삼선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나와가지고 또 진짜 가짜 논쟁을 벌리는 것은 누가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말씀하신 그런 고춧가루 수준이고 제가 볼 때는 국민적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민국당 같은 데도 뭐 공천불복해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출마를 해도 그때 한 2%인가 그 지역구에 한두 석밖에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아무리 나와도 제가 볼 때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고 선거에서 그냥 이거는 당권에 대한 불복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대권 불복이라고 한다면 당권에 대한 불복이죠. 여기는 당권 불복이다. 그렇게 비판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그 현장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황희 의원 지역구인 양천갑, 서울 양천갑구 가서 그 지지 방문을 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고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그렇죠. 분류가 좀 되는 건데요. 네. 이건 또 뭐죠 그럼? 친명 비명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일정을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또 친명 비명 이거 갈라서 프레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무마시킬 수 있을 만한 계속 일정이거든요. 네. 이런 일정 가가지고 실제 친명 비명이 아니라 우린 민주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면서 국민의 삶을 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내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또 그 영등포도 갔었잖아요. 네, 김영주 네. 의원 탈당했던 것도 네. 그런 것도 다 그런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증에 실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국힘으로 넘어갔는데 국힘은 그 사람을 검증하지 않나요? 그냥 후보로 막 내걸잖아요. 오히려 좋아해요. 다양하다면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대방한테 넘어오면 그냥 다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네들도 검증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럼 채용 비리건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소명이 된 건가요? 바로 그냥 며칠 안 돼서 바로 후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주당에서는 뭔가 잘못되면은 이것은 검찰에 엄청난 칼날이 다 들어오는데 네. 저쪽으로만 가면은 갑옷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건 갑옷이. 갑옷이 되는 것이고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에게도 그런 게 막 적용되니까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공천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국민들께서 이건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가가지고 막 투표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 사람이 지난 세월 살아온 궤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공약은 뭘 했는지 그리고 의정 활동을 잘했는지 뭐 이런 거 다 보고 종합해서 투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뭐 얼레벌레 그냥 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대충 민주당에 계시다가 투항해서 이쪽으로 와서 그 전향이라고 박지원 전 원장이 전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냥 오늘까지 민주당 하다가 내일부터 빨간 잠바 입고 국민의힘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냥 찍어주냐? 제가 보기에는 김영주 의원 지역구만 하더라도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제가 그 현장 갔었거든요. 네. 그 현수막 안 뗐어요. 네. 그 예비 후보들이 현수막 다 걸어놓고 있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치가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실은 그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내부에서는 그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이런 분위기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나오던데 할까요? 근데 뭐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꽤 유쾌하지는 않겠죠. 네. 마음에 앙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에 남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보면 뭐 이낙연 대표 쪽하고도 소통은 일부 좀 했던 걸로는 보여요. 그래서 노쇼 사태다 뭐 이렇게까지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 뭐 어찌 됐든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에 앙금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총선을 지나고 나면은 뭐 가부간의 결단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이어가든지 네. 아니면은 뭐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공천 파동 국면에서 너무 몸값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닌데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좀 이렇게 상처에 썽을 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더 지금 부풀어 올라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걸 좀 기화로 삼아서 아마 차기 당권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저는 선거 때 또 나름대로 돕는 역할 뭐 그런 거는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전현희 위원장이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문자를 하고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이제 본인 지역에 네. 했는데 이제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봐도 일단 마음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당 차원에서 당 네. 전체 차원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거냐는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공천을 주지 않았던 것도 이전 정부에서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전 정부에서 또 잘못한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반성해야 될 지점들도 있는데 네. 대표적인 인물을 또 다시 공천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전선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뭐 이런 쪽으로 또 가게 될 우려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공천을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수를 쓴다? 이제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에서. 네, 그래서 그 당에서 만약에 그렇게 수를 쓰게 되면 또 다시 저쪽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메시지가 또 섞이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의 전선을 굉장히 흐트러뜨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혹은 네. 주변에 계신 또 참모분들께서 이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뭐 좀 사적으로든 네. 뭐 이렇게 좀 잘 하셔가지고 마음을 좀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네, 공개적으로 당의 어떤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제가 볼 땐 선택하지 않을 카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민주당에 대해서 그냥 제3자적 관점에서 네. 조언을 드리자면은 친명 친문으로 아직도 나눠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뭐 본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좀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친명 인사들이 못할 때 그걸 갖다가 과거의 친문 인사들을 등용해서 해결한다? 이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과거 또 문재인 정부 또 소환돼가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친명도 친문도 아닌 뭔가 좀 새로운 세대들의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라는 세력들을 좀 과감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좋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좀 그런 분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네. 국민 앞에 선보이는 기회로 삼아야지 여기서 또 친명이 못한다고 또 과거 인사들 소환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미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못 돌린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드리고 싶어요. 신선한 인물이라고 하면 이탄희 의원 정도가 네.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잠재력도 보여줬고 뭐 어쨌든 뭐 선거 개혁 관련해서 정치 개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세게 내왔고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국민들에게 소구하려고 그러면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잠재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는 이탄희 의원 정도가 뭐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또 네, 할지 안 할지는 또 결정을 해야 모르겠지만 되니까. 예. 네, 그런 세력의 교체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그러니까 뭐 민주당 네. 안에서 노장청 선대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그 정세균, 김부겸 두 총리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대위원장 수락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입장이고요. 뭐 실제로 당내에서는 그게 확인 뭐 아직 제안을 드린 적이 제안도 없다. 공식적으로 한 바 없다고 한 바 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양평을 간다고 하는데요. 이슈로 보자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양평 고속도로 문제. 얼마 전에 권인숙 의원이 다시 또 그 특검 거기에 이제 양평 고속도로 추가해서 명품백 추가해서 다시 또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하고 내일 수원하고 성남 용인을 가네요. 이런 현장 지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양 대표. 예, 저는 어쨌든 서로가 극대화할 수 있는 상대방의 어떤 이 약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네. 대표도 그런 지점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부결됐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국민들께도 여전히 이런 이슈는 이제 살아 있고 실제로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네. 너무 터무니없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명품백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최상병 건 관련돼서 당시에 국방부 장관 하셨던 분이 이름이 뭐지? 이종석 장관인가요? 이종석. 네, 이종섭 장관. 네, 이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그레만까지 지금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미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태 공수처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킨 거 아니냐라는 기사 보도까지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이 윤석열 정부에 관련되기만 하면 혹은 국힘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방탄이 되어버리는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 네. 이 지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정으로 저는 괜찮은 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저는 이번 총선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책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정책 선거는 틀렸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저출산 문제 0.65 나오고 네. 지난 4분기 0.65 나오고 초고령화 이제 1,000만 명 넘어가고 네. 이런 것들을 밤새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개인적 바람은 갖고 있지만 네. 어찌된 일인지 선거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예. 움직일 때 이거는 이제 전자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예. 예. 오늘 도하 언론이 모두 그 과일값 문제를 그 일면에 심각하죠. 보도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과값 얘기했잖아요. 예, 사과값 얘기했잖아요.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출하 예, 양이. 그렇- 신선식품 가격도 네. 다 올라가지고 다 오르고 있고. 큰일 났습니다. 예. 진짜 주부들이 진짜 마트 네. 가서 한 손만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떨이 비슷하게 유통기한 임박한 거, 막 이런 거 과일들 모아놓고 파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부들이 이렇게 살피는 사진이 오늘 한겨레 일면에 나왔더라고요. 그 사실은 참 이런 게 그 중요 아닌 정치 현안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안이 돼야 되는데 말은 막 민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 같은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권 여당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야당 까는 데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활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토론하자고 하고. 네. 아니 대통령한테나 지금 야당 대표 만나셔야 됩니다. 제안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야당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뭐하고 자기네들은 뭘 할 건데 도대체 2년 동안 이렇게 실정한 거를 지난 이 나머지 이제 앞으로 3년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상의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고 여당 대표는 야당을 계속 공격하는 데 현안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민생 이야기, 물가 이야기 하셨는데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근데 글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게 일단 정치 자체가 기능 마비.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이제 비정상 정치를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뭐 창당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정권과
정부가 투쟁하면서 지금 제 모든 스케줄이 다 무너질 정도로 네. 다 꼬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뭐 정책 선거는 지금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고 지금은 이 비정상 정부와 비정상 여당을 어떻게 견제하고 심판할 것이냐 내지는 응징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저는 지금 시급한 문제다라고 저도 보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요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를 우대하는 정권이에요.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를 우대하는 정권. 아, 이게 무슨 말씀? 아니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껍데기 법치주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그 법원에서 다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을 사면복권해가지고 계속 비서관 시킵니다. 게다가 사면복권해서 출마도 시킵니다. 이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수근 상병 그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서해업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 피의자를 지금 대사로 영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해가 되는 국민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대사도 호주 대사는 장관급들이 안 가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외교부 출입회부 차관급들이 가는데 네. 제가 보기 이거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빼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국방부 장관이나 군인들이 대사로 나가는 건요 군사 독재 정권 이후에 거의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나 군사 업무하던 사람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갈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도망가듯이 가는 경우 없거든요. 게다가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출국 금지를 공수처에서 해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수처가 발을 묶어놓으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대사는 치해복권인가요? 아니 치해복권은 그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치주의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논하고 있으면은 장 기자님 말씀이 맞죠. 출국금지된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지금은 출국금지된 범죄 혐의자를 우대해가지고 지금 대사로 내보내는 이런 정권 속에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나 이것도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근데 법무부에서 또 풀어주면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장난 비슷하게 되는데 피의자를 풀어줘가지고 내보내는 게 그러니까 그거지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건데 이미 나가버리면은 또 소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미 일 저지르고 나면은 그 물을 못 담는 거거든요. 외교가 중요하다 하면서 또 내보내겠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우리가 국면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종섭 장관 이분이 국회 나와서 한 발언 기억 다시 까먹으셨을 텐데 와서 이랬어요. 아 저는 확신 없이 결제했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거든요. 아니 확신도 없이 결제를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시키며 그렇게 해서 이미 다 본인의 무능함과 무책임성이 다 드러났는데 그 호주 대사 보내가지고 호주 대사에서 대사관 업무는 확신 없이 결제해도 됩니까 대사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양평 찾아가고 좋은데 이거 너무 늦은 거고요. 지금은 이 최수근 상병 관련된 이 박정훈 대령 사안을 집중적으로 막아야 될 시기 아니냐. 너무 시급하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민주당이 예고한 바에 따르면 아마 지금 10시 반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 그리고 이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이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해가지고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잠시 후 10시 반에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 세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저희가 들어오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평고속도로 벌써 갔어야 되고 지금은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현안 대응을 세게 해야 될 때다 민주당이. 초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거고요. 헌법 유린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한 역사가 없고요. 지금 공수처장이 공석이잖아요. 근데 공수처장이 공석인 거랑 무관하죠. 왜냐하면 공석이면 공수처 차장이 있는데 차장이 다 그 정권 행사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 법이 무력화돼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 출금 조치 해제해서 그냥 내보내면 끝나는 거. 그래서 그거는요 원래대로 하면요 공수처가 이거 수사 사안이잖아요. 이거 출국금지 풀어주는 법무부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다 수사해서 구속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하죠. 검사들 다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요 진짜 공수처가 뭐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아니 법률상 규정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죠. 할 일은 해야죠. 아니 과거에도 그 군사정권 시절에 그 5.18 일으키거나 12.12 군사반란 있을 때 그때 그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그 소장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눈뜬 상태에서 코가 막 베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공수처가 권한 없다, 예산 없다 이따위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권한 안에서 지금 이 사안을 올바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저는 정말 불만이 큽니다. 이거 진짜. 지금 나라가 점점 노란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데 법치주의가 어디로 간 거냐. 농락당하고 있는 농락. 예.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멈추려면 사실은 이번 총선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총선에서 국회마저도 여당으로 그냥 다수 의석이 몰리게 된다면 이게 아무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데 그래서 참 민주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자 네. 이종섭 씨가 출국을 하면요. 네. 이거 정말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그날 장례 치러야 됩니다. 제가 진짜 장례식 치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범죄 혐의자가 장관 신분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대통령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호주 대사로 영전을 해서 나갑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 기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기존에 그 검찰총장이 썼던 것들, 그다음에 그 중앙지검장 할 때 썼던 것들 특활비 관련해서 네. 이거를 보도를 했고 그걸 가지고 법원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네. 이걸 다 증빙해라 라고까지 했는데도 대부분 다 복사를 이상하게 하거나 그냥 백지로 내거나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조차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검사들 그리고 검찰청 이것이 굉장히 상위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그냥 지금 이 공수처 이게 보이겠습니까 눈에? 그리고 공수처를 어쨌든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무법천지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도 검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수처가 있으니까 견제가 되는 거죠. 예, 공수처가 그나마 그러니까 있으니까 밥값을 해야죠. 그러니까 밥값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있으니까 출국금지라도 해놓은 건데 그러면 그마저도 없었으면 검찰은 출국금지도 안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까지 왔고 공수처 관계자분들께서 조금 더 분발해서 밥값을 해라. 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진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김학의 출금 금지 사태 때도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네.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시죠. 최수근 상병이 군인 신분에서 국가에 위법한 지시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 그럼 그 유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아 계시죠. 네. 유족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겠습니까? 게다가 박정원 대령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가장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해병대 사령관부터 쭉 이제 수사선상에 올려서 수사단장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법과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 대한민국 공직자를 네. 갑자기 집단항명의 수괴죄로 갖다 놓고 영장을 치는 이런 나라가 정상이냐는 거예요. 법을 집행한 공직자를 어떻게 범죄자로 매도합니까? 네. 그러면 법을 어기면 승진하는 겁니까? 법을 어기면 이렇게 대사로 보내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종섭 장관이 많이 출국을 하게 되면요, 이거 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그날로 사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더 떠나서요. 아니,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정의. 예? 법률과 정의의 타도. 예? 법이 아니라 이제 예. 밥이에요. 밥. 법이 아니라 밥이에요? 무슨 법입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컷오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재의결해서 부결되자마자 현역 컷오프가 이제 막 속속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공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기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이제 공천이 뭐 80%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명단 쭉 보시면서 뭐 지난 21대 그 국회에 아주 그냥 권력을 위해서 맹활약했던 분들이 그대로 다 들어갔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갈이를 했는데 네. 더 오염수들, 더 폐수들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천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끝나고 나니까는 네. 바로 이제 컷오프하면서 또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견된 수순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네. 이번 총선에서
저도 민주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 국민의힘과의 상대평가 속에서는 지금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네. 자, 사실 다 떠나서요. 국민의 미래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오늘 특히 이제 나온 보수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형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네.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미래도 대진표가 쭉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경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어떤 평가를 하세요? 라인업에 대해서. 신인규 변호사님. 근데 국민의 미래는 지금 보니까 들어가는 분들 라인업이 아주 그냥 참 귀가 이렇게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멤버들이 들어가던데 네. 지금 뭐랄까요? 극우 유튜버 하고 있는 민영삼 씨도 수보 신청한다 그러지. 예. 또 김영민 씨인가요? 네. 개그맨 출신이신데 또 이분도 이제 권력에 아부하고 했던 분들 또 지금 들어간다 그러지. 조배숙 전 의원이죠. 예, 그분도 신청한다 그러지. 예. 라인업들 보면은 김장겸 MBC 사장. 김장겸 MBC 사장도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비례대표제를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정말 비례대표제를 할 수가 없는 지경 아니냐. 언제 비례대표가 이런 식으로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넣는 수단으로 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비례대표 없애자고 본인들이 늘 주장하면서 그 주장하는 논거가 아니 이거 비례대표로 해가지고는 아무나 꽂는다 이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아무나 꽂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 정치가 선을 넘은 것이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보당이나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 새진보연합인가요? 네. 거기랑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분할해서 공천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도 지금 과거에 소위 말하는 통진당 활동했던 분들 많이 좀 들어가는 통로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연동제를 이재명 대표가 살려놓은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이후에 위성정당 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건 비례대표제가 다 오염돼 버리는 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이분은 정년 퇴임 한 달 앞두고 퇴사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시본부장 이분도 마찬가지고. 진양의 씨인가요? 진양의 그분도, 아나운서 네, 이분이 바로 김건희 여사가 언니라고 부르는 언니, 네. 예, 언니 진양의 예. 이 아나운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탈당계를 내고 그리고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에 있는 것이죠. 주로 정부에 아첨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분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이게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을 대리해서 들어가는 300분의 1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전부 정권에 아첨하면 국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기대가 많이 안 되는데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은 청년과 여성에게 일단 기회를 더 열겠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내는 분들의 어떤 면면을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한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 김장겸 전 MBC 사장 같은 네. 경우는 편성에도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인사부터 바꾸고 그다음 프로그램 바꾸고 그다음에 사람들 다 다른 쪽으로 다 보내고 굉장히 방송 장악을 하면서 이 편파성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MBC 내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점에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방송을 다시 균형 있게 만들겠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네. 국회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방송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방통위가 국회 안에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과 네. 같이 편파적인 방통위가 국회 안으로도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험한 말로 개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국회가 그 싸움으로 계속 그냥 끌려가는 것 아닌가. 집권 여당이 오히려 비전과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인물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아직 비례대표 공천을 한 건 아니니까 9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거를 좀 잘 하기를 기대를 하지만 이런 분들이 진짜 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이거 다 방탄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 네. 이럴 때 쓰는 것 같고요. 별로 저는 헛된 기대니까 참 이게 마음이 아픈데 네. 이게요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은 지역구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소수자나 네. 아니면은 전문성이 뛰어나서 그런 분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라고 해서
비례대표를 사실 주는 거죠.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비례대표를 0.5선 취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건데 그럼 그 취지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아부의 전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부하는 사람 아부꾼들 다 들어오는 통로로 쓰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공적인 권한을 이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치가 망가져서 이제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국가의 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 답답하고 참 안타깝고 앞이 깜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의의 전당이 아부의 전당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국회의원 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권력자한테 아부 아첨하면 이렇게 비례대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최소한의 어떤 이 방어 기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어제 공개 일정하지 않았어요. 당사 출근도 안 했는데 컷오프 반발하는 의원들의 비판을 좀 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현직 의원인 이제 김웅 의원 이분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죠. 오컬트 공천이다, 파묘 공천이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파묘가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빗대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채익 의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했고 홍석준 의원도 그다음에 유경준 의원도 다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인가요? 국민의힘의 고스란히 공격파동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었던 공격이 고스란히 이제 자기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또 남의 당에 뭐 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렇게 라인업을 한다는데 굳이 그걸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아마 골머리를 굉장히 썩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제가 하나 좀 집중해서 봤던 것은 유영하 이분 단수공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통령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만났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대구 찾아가서 호소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특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쨌든 진영을 묻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건 강력한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자가 당착이에요.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수사해서 결국 감옥까지 집어넣는데 그거를 본인 손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참모들까지 풀어줘가지고 자기의 참모로 삼고 그다음에 그거를 모시고 있는 변호사를 풀어가지고 이 단수로 공천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지금 그래서 한켠에서는 탄핵에 강해서 지금 잠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잠수한 다음에 이거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국민들도 이건 오래된 뭐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이걸 잊지 않을 거예요. 10년도 안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두 분의 박근혜 변호사가 지금 출격을 하게 됩니다. 유영하 변호사 말씀 주셨고요. 한 분은 도태우 변호사예요. 그분은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온 거죠? 이기고 올라왔죠. 대구 중구 남구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여하튼 대구는 공천 받으면 당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탄핵 세력의 복원이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정치적 복원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그토록 얘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다시 도각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잠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국회로 와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대선 때는 캠페인을 어찌 됐건 잘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칭찬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칭찬하고 이러면서 노래도 불렀어요. 노래. 뭐 엄청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민주당의 어떤 아픈 지역, 아픈 곳을 잘 찔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당선되는데 어쨌든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지금 2년 동안 하는 걸 보면 물론 이게 임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던 평가긴 하지만 이명박근혜를 합쳐놓은 이 캐릭터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 그거를 완전히 그냥 세력적으로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근혜의 무능했던 그런 정치를 그대로 복원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자기 안으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한한 캐릭터인데 이명박근혜를 모두 넘어서는 합쳐가지고 넘어서는 캐릭터. 그야말로 뭐 이걸 동화에서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 딱 이 캐릭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점들이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고개를 더 돌리게 만들고 우리는 현실은 팍팍하고 정말 힘들고 정치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외면하도록 만들고 그 기제로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국정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컷오프된 이채익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당은 없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복당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럴까요? 근데 저는 대체로 들어왔거든요. 네, 공천 끝나면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실권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임기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 뭘 제대로 건의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는 총선 끝나면은 뭐 그 운명은 다른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갖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복당은 없다. 자기가 지금 3년 만년 지금 다 당대표를 할 거란 얘기입니까? 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공수표 남발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같은 기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 레드카드형 성격인 건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별로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계속 반발하겠죠. 네, 과거처럼 당의 입장을 반발해서 탈당하고 당선된 다음에 복당한다는 생각이라면 그런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입장. 제가 지금 왜 말을 한 5분 동안 제가 말문이 안 열렸는데 왜 제가 이런 상황이었냐면 네. 정말 그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뜨려놨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싸움 구경도 어느 정도 봤을 때 재밌지 이렇게 너무 만성화되고 정말 좀 짜치는 이유로 자꾸 시비 걸고 싸움하면은 네. 이제 보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와가지고 정치를 싸움판 거의 뭐 투견판으로만 만들어버렸고 공천한다라고 하면서도 공천에서도 아청꾼들 아부꾼들만 지금 다 들여보내주는 그 공천만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권력 기반을 강화한 것 외에 네. 이게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이 무너져버린 정치를 다음에는 뭐 저나 이제 뭐 이동학 최고위원회 이런 분들이 이거를 다시 재건해 나가야 될 건데 아니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은 이거 누가 수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지는 것이고 너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네. 정말 뭐 아까도 한동훈 위원장이 또 오늘도 아마 많은 말을 쏟아냈겠지만은 정말 본인이 지키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 또 책임지지 못할 행동들을 이렇게 다 해놓고 본인은 나가버리면 이거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수습하라는 겁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하고 뻔뻔하고 정말 역대 최악의 정치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9일 만에 다시 또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 하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은 조국혁신당 대표죠.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선 중일까요? 좀 지겨운데요. 너무 지겨워요. 지겨워요? 네, 대통령 기록관 이거 아마 법적으로 몇십 년 동안 이거 이제 또 합니다. 공개되는 기록이 있을 거고 공개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네, 기록이 있을 텐데 그게 다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울산 선거 개입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동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빈박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그러니까 전 잣대가 지금 두 개라고 보는데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잣대가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것만 중심으로 해도 나머지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조국 혹은 뭐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댔던 그 검찰의 잣대, 그러면 모두가 잡혀가야 됩니다. 모두가 탈탈 털려야 돼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잣대가 동시에 이행이 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상황인 건데 네. 울산 선거위 도대체 이거 언제적 것입니까? 그리고 검찰을 무슨 사설 경호단처럼 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스스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신들 스스로가 직업 윤리를 완전히 배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뭐 정의를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균형을 잡혀 있는 거냐? 그리고 본인들도 법 공부하셨을 텐데 법은 어쨌든 정의인 거고 도덕의 최소한인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 국민들 앞에 균형 있게 보여줘야 될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기관이 그러한 균형을 무너졌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기본권이 나오거든요. 네. 10조부터 시작하는데 10조가 이제 행복 추구권이고요. 그건 뭐 너무 일반론적인 선언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나온 게 11조의 평등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을 지금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이중잣대를 가지고서 지금 동시에 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검찰이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정말 이제 국민들이 검찰을 완전히 땅끝까지 그 신뢰도는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저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윤석열 대통령 저 권력이 천년만년 갑니까? 저거 좀 있으면 이제 3년만 지나면 이제 레임덕 오거든요. 네. 지금도 왔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럼 바로 이 권력의 개가 이 주인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비극적인 이 검찰의 그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이 비극의 역사를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너무 지겹다. 너무 지나치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네. 볼 땐 국민 절반은 다 네.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감옥 2,500만 명 들어갈 수용이 가능한 네. 뭐 지구 최대 감옥이 있는 나라를 그 나머지 절반은 대사로 다 보내야 돼. 해외 대사로. 보시던가. 아니 속보가 또 나왔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이게 주고받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늘 아침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 민주당 비례정당 관련해 가지고 그 진보당이 세석 갖게 된 데 대해서 네. 이제 종북 좌파의 이제 부활이다 이렇게 비판 언론을 보수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승리하면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인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네, 숙주 삼아서 들어올까 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대공수사권을 부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 2020년에 그 사실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너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80년대, 90년대 계속 2000년대까지 이어진 문제여서 해외 정보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라. 이거 국정원 직원들도 원하던 거였어요. 엘리트 정보 뭐 이런 차원에서 했고 그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거를 다시 다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역사의 퇴행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정은 선생님?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이런 권한 배분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저는 뭐 검찰 수사권 독립과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정원도 폐지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경찰로 몰려버렸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식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건 좀 좋지 않다. 저는 필요하면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아니면 중수청이든 수사기관들 독립적으로 만들어놔서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가려면 대전제가 뭐냐면은 법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한쪽 편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준다 그러면은 그 국정원은 또 민주당만 수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력기관의 저는 뭐 기관 배분, 권력 배분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소리 말할 자격이 없고 이거 말하려면요 지금 이종섭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 있죠. 네. 여기 또 수사 제대로 하고 네. 와서 이 말하면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타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무슨 악플러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망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뭐 처리수로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분인데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역 행사에서 일제강점기 그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이죠. 이토 히로부미. 우리 국민들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예로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뉴스인데
뭐 워낙 지금 막 양당 공이 공천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세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 최소 2주짜리 언론이 한 2주 정도는 비판해야 될 기사거리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실언 주의해라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망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아니 이게 인재가 이렇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인재를 표현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예시로 드는지도 참 의문이고 인식의 뇌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거고 안 되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해서 네.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늘 우리가 국가 위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인재를 쏜 거네요? 뭔 장난하는 그러면 겁니까? 일본이 주장했던 말이 맞아요. 테러리스트.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럼 이거를 일본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일종 의원은.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에 여전히 살고 2024년인데 네. 지금 100년 전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도 친일파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네. 느낌이 이거를 바라보는 것 이거 아니 인재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예로 들 게 인재가 그렇게 없어 대한민국에? 인재가 그렇게 없어 아니요, 인재가? 인재가 둘이라니까 이미. 예, 이동학 신이 사람 두 인재를. 우리 아니더라도 아니 아무리 역사 속에 셀럽 인재를 이게 드러낸다고 아니 하더라도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냐고요. 야. 평소에 이토 히로부미 묵상하구나 묵상하나 봐. 갑자기 떠올랐나 봐요. 묵상하다가. 이게 말이 되냐는 나 진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를 실언으로 표현하는 한동훈 위원장도 문제. 이게 망언이에요, 망언.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실언이에요 이게? 그냥 정치 망언이지. 그만하셔야지. 근데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자 아니에요 이거. 아니 보수는 친일은 수구야? 보수가 아니, 그러니까 수구예요, 지금 수구. 현재 그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저 보면 듣는 보수 기분 나쁘. 이게- 보수 아니에요. 이게 보수 아니에요. 무슨 듣는 보수 기분 나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말인가 봐. 네. 저는 이런 오해를 할 정도의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안에서는 기뻐하나?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좀 그렇다. 근데 이게 실언을 주의하시라. 라는 말을 이걸 만약에 보낸다 하더라도 네. 직접적 조치가 없으면 이게 무슨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김성원 의원인가 노량진 피해 현장 가가지고 비 좀 더 수해 왔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네,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미 자원이 없어 네. 때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 공천 받으셨어요. 단수 공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이거는 저는 뭐 의지 뭐 이런 의지 표명을 정확하게 실행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네. 그냥 눈치고 넘어가는 거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이제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 악당 짓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민낯을 이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민들 앞에. 그래서 네. 저는 참 이번 총선에서 진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짜 찍을 땅이 없고 찍을 후보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동의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국민의힘이나 이 집권 여당의 이 잘못된 이런 망언부터 해서 지금 뭐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일괄 심판 이번에 일괄해서 뭐 더 따지고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이번에 정리 안 하면은 저는 이거 대한민국이 정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네. 더 험하고 더 기가 막힌 꼴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다시 또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됐어요. 일본이 끊임없이 또 독도를 얘기하고 있고 또 동해를 일본해라고 미국에서 명명을 해버려가지고 이것도 대응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위기가 계속 또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고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매우 난맥상이 심각한데 게다가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건가에 대해서 이번 총선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사람들이 아유, 다 꼴배기 싫다. 정치 혐오. 그래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혹여라도 국민들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뭐 매번 투표해봐야 국민들도 이해가 아니 돼. 정치가 더 나빠지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저효능감을 뛰어넘어서 그냥 무효능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투표하기 싫은 건데 뭐 앵커님 말씀대로 그래도 더 힘을 내자 뭐 이런 취지시니까 네. 힘을 내야 근데 될 이제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큰데 역대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 국힘이 이길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전략으로 지금 쓸 텐데 어쨌든 최대한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많이 이번 총선에 나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셨으면 다 들고 좋겠다. 일어나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다 들고 일어나서 다 들고 일어나서. 다 투표장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선거 혁명을 이루셔야 돼요. 예, 선거혁명을 이뤄야 된다. 다 투표혁명을 이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진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아니 이토 히로부미까지 나왔으니까 난 걱정돼. 다음은 아니 나올 이름이 너무 없잖아. 너무 센 사람이 나와버려가지고. 이대훈 씨까지 나올 거야? 아니 이토 히로부미 인재까지 나오면은 그 다음은 진짜 무서워요, 진짜. 뭐가 나올지가. 진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심판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수준인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화성을로 갔어요. 어떻게 보세요, 두 청년 정치인은? 저는 이제 포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옆에 화성은 이원욱 의원이 이제 지금 뛰고 있는 곳이고, 네. 그다음에 옆에 용인은 또 그 양향자 의원이 뛰고 있고, 네. 근데 그 위로 성남에는 류호정 의원도 뛰고 있고, 그러니까 뭐 반도체 벨트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유일하게 이 제3당이 이 정책을 중심으로 인물 배치와 이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이 있는데, 네.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이 지역구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선되려면 이 비례대표로 가가지고 확실하게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화성을이 젊은 인구가 많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네. 천하 3분지계를 통해서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비관적으로 본다. 네. 자, 지금 10시 59분 20초,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투 트랙으로 여러분들께 생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조국혁신당 7585 인재 영입 발표 현장 지금 중계해드리고 있는데, 뭐 다른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두 분의 눈에 띄는 분이 조국 대표 옆에 앉아 있고요. 이 11시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저희가 아직 얘기는 못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시간 한 10분 정도 더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행사가 진행 중이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시 이후에. 이제 4초 남았는데. 예, 4초 남았는데 4초 이후에 제가 1초. 예, 11시입니다. 근데 아직 뭐 단상위에 올라가셨나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인재 영입 7, 8호가 결정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대표 인재 7, 8호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했다가 해임된 박은정 전 검사, 그리고 차국윤, 바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반드시 50분에 끝내달라고 하고 가신 분이거든요. 차국윤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두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박은정 전 검사, 그리고 차국윤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분은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 긴급 출국 금지했다가 직위 해제 당했던 분이죠. 자, 이분들이 지금 인재 영입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 두 분도 그렇고, 네. 작은 정당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리고 또 주목도가 지금 꽤 있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그래선 그런지 몰라도 네. 알차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차게 잘하고 네, 있다. 민주당하고는 또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알차게 선명하게 본인들의 어떤 정당,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 네.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정책적으로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충족시키면서 네. 지지자들의 열망도 일정 부분 실현의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정도의 포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신 것도 참 조국 혁신당스럽게 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은? 뭐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삼지대에서는 네. 가장 좀 떠오르고 있는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아마 이런 관심들도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정말 강력하게 심판해야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심판뿐만 아니라 좀 조국혁신당이 좀 더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외연 확장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이다. 네. 지금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게 약간의 그 민주당의 좀 이중대 내지는 민주당의 좀 매운맛 버전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투표장에 못 가는 약 제가 봤을 땐 15에서 20%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정말 어디에도 지금 표를 줄 곳이 없다. 그래서 그냥 제3지대. 투표를 그렇죠. 네. 제3지대가 지금 이낙연, 이준석 둘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지금 국민들은 오갈 데가 없는데 네. 여기서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민주당의 이중대 내지는 민주당의 매운맛 버전을 좀 벗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요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요 정도 했으면 이제 뭐 오른쪽 왼쪽을 떠나서 이 정도 했으면은 저는 이제는 좀 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충분히 전 다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제 전문성이나 조금 더 이런 좀 안정성을 좀 보강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영입하신 분들 저는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글쎄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굳이 저는 저 두 분에게 꼭 검찰 개혁을 상징성을 맡겨야 되는가? 전 그게 좀 아쉬운 겁니다. 이게 뭐 오른쪽으로 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검찰 개혁도 변호사들 중이나 아니면 어떤 법률 전문가들 중에서 좀 객관적으로 지적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내세워서 올바른 검찰 개혁을 하면 저는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권과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아마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윤석열 검찰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뭐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 연대로 가는 거죠. 피해자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장 아까 이제 차규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온몸으로 그냥 뼛속 깊이까지 뭐가 문제인지를 완전히 이제 확인을 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설명할 수 있고 이 문제를 검찰개혁 1열에서 가장 선두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두 분이 가서 어떤 정치의 내용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7호, 8호 영입 인재 그 입당식을 여러분들께서 생방송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워낙 국민 스타 검사였고 그리고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공정과 상식의 표징처럼 돼 있었고 그래도 검사 출신이니까 들어가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정부예요. 그런데 지난 1년 8개월간 보여준 정치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식구는 다 감싸줘. 용서해줘. 거의 다 외교가 아니야. 다 치외법권이야. 다 면책특권이야. 다 자기 편은. 그리고 남의 편은 정말 가혹하게 뭐 다 별건 수사로 털고 뭐 이거 없으면 저거 뒤지고 개인이 없으면 주변 가족들 뒤지고 가족들 없으면 또 회사 사람들 뒤지고 계속 사방팔방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좀 이제 국내 정치도 국정원에 국내 정치 부활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이러니까 이 역사의 퇴행이 사실상 전두환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우리가 뭐 총칼 들고 나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선거를 통해서 내지는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권력에 대해서 맞서는 건데 저도 제가 성향은 보수지만 윤석열 정권 누구보다 제가 정말 문제 제기를 강하게 저도 하고 있고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더 많은 여론의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여론과 함께 가야지 거기에 동떨어져서 그냥 우리 편끼리 더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더 센 목소리를 내고 더 잘 싸우자, 더 머리끄댕이를 잡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저는 또 당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지혜롭게 더 많은 여론을 어떻게 이 반윤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 뭐 타도 내지는 전 뭐 거친 용어 써도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그 방법론이 조금 더 가다듬어지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민주당이 많은 패착이 있지만 제일 잘못한 게 시작부터 탄핵의 노래를 시작부터 불러와가지고 이제 와서 진짜 탄핵을 해야 될 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공신력을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담는 좀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박은정 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요. 이어서 저희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선거 때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장에 저희 기자들이 나가서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 카메라가 나가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정치 현장들을 속속들이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아이고 목이 메이실 정도로 여기가 중계석이네. 중계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살짝 그 팁을 하나 또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좀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은 빅텐트가 안 돼요. 언론은 빅텐트를 했습니다. 쳤어요 빅텐트? 빅텐트 칠 거예요. 네. 4월 10일 날 개표 방송을 저희가 시사인, 경향신문의 경향TV, 그다음에 장윤선 취재 편의점 이렇게 3개 매체가 연대해서 저희가 국회에 빅텐트를 치고 좀 작을 수도 있어요. 메이저네. 아니 이런 조합이면 구멍난 텐트 아닙니다. 튼튼한 텐트네. 아주 튼튼한 텐트네요. 저희가 기자들이 그 진보 언론 기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빅텐트 치고 두 분 또 모실 거예요. 모셔서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자꾸 희화화되고 형해화되고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정치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비판할 거 세게 비판하고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 길을 노정하는 길에 우리 편의점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이 같이 복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접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저쪽으로 계속. 네, 저쪽으로 뭐 잘 되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힘이 있어야 붙습니다, 사람이. 저희가 오늘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좀 줄이고요. 다음 주에 더 힘찬 모습으로 자 이동학 파이팅! 힘내세요, 힘내세요. 바닷속을 뛰어들던 그 기계. 다시 가자. 이제 민심의 바다로 민심의 바다로 가자. 이동학이요. 민심의 바다로 가자. 저희가 그때 깊숙이 잠기셨던 그러니까요. 깊숙이 가겠습니다. 아니 잠수하세요, 잠수. 민심의 바다에. 자 그리고 우리 그 신인규 위원장 창당하는 그날까지 창당 이후에도 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제 인생을 걸고 들어왔기 때문에 6개월 주기로 돼 있더라고요. 계속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저희가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 저는 조원진 대표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투표장 딱 들어갔는데 찍을 사람 없을 때 그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에게 투표하라는 저는 그게 명언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로 들어가서 한국 사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청년과 활발한 토론 재밌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